시청자, 전 세계 45개국이 동시에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건 한국이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세계가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일까요? 이게 단순히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사례라고 보고 끝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참교육이 넷플릭스 45개국 1위에 오른 건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진단서가 우연히 전 세계가 가진 같은 병을 정확히 찍어낸 거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따라옵니다. 첫째, 왜 영어권을 포함해서 45개국이 같은 시점에 이걸 1위로 만들었을까요? 보통 한국 비영어권 드라마는 미국 시장에서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통했어요. 둘째, 그런데 왜 정작 한국 시청자들은 이걸 보면서 가장 먼저 화가 난다고 말할까요? 재미있다도 아니고 시원하다도 아니고 화가 난다가 1번 반응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다 짚어드립니다. 표면 왜 글로벌 1위인지, 동기 한국교실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결과 이 드라마 하나가 정말 뭘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 2023년 한 해에만 교권 침해 사건이 50건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1만 건이 넘어요. 이게 드라마 소재가 된 게 아닙니다. 드라마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이다 드라마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 나면 시원해지는 콘텐츠 한 편이 왜 45개국에서 동시에 클릭됐는지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진짜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K 콘텐츠 흥행 분석이 아닙니다. 교실 붕괴라는 글로벌 진단서를 한국이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그려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진단서가 왜 한국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답해야 합니다. 주류 보도는 대부분 한국 콘텐츠 또 한번 글로벌 호평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끝납니다. 근데 정작 이 작품 보신 분들이 재미를 넘어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그 지점, 왜 그런지 짚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은 절대 안 보입니다. 오늘 세 단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작품이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왜 45개국이 이걸 동시에 받아들였는지, 두 번째, 동기 한국교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 세 번째 결과 사이다 한 편이 정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분노를 그저 휘발시키는지, 먼저 표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플릭스페트롤 기준으로 참교육은 45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영어권만이 아니에요. 미국, 영국, 캐나다 영어권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한국 드라마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면 자막 장벽, 문화 장벽, 학교 시스템 차이 같은 게 작동해서 잘 안 통하거든요. 오징어 게임처럼 보편적 게임 룰을 깐 작품이거나 로맨스처럼 감정선이 단순한 장르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잘 안 받쳐줘요. 근데 참교육은 한국 교실, 한국 학부모, 한국 학교 시스템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게 1위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 진입 공식 자체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미국 프로레슬링의 존 시나가 자기 SNS에 김무열 배우 사진을 올렸어요. 본인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김무열 배우가 인터뷰에서 그러더랍니다. 시즌2에 원어민 교사로 한번 와주세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글로벌인지도 신호인 건 확실합니다. 미국 메인스트림 셀럽이 한국 드라마 주연 사진을 자기 계정에 올린다는 거 5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거든요. 작품 구조도 영리합니다. 옴니버스 구성이에요. 매 회차마다 빌런이 한 명씩 등장하고 한 회 안에 해결됩니다. 우영우도 이 공식이었죠. 범죄도시 학교 버전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김무열 배우가 책상을 손으로 콱 내려쳐서 학생 고막에 충격을 주는 장면, 이거 범죄도시 마동석 오마주거든요. 들여다보면요, 이 작품은 단순한 폭력물이 아닙니다. 핵심은 작품 안에 등장하는 기관 설정이에요.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있고 거기서 파견된 감독관들이 학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제재가 아닌 거예요. 공권력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모범택시나 열혈사제 같은 사적 제재 드라마하고는 결이 다른 거고요. 작품 안에 핵심 대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교사 편도 학생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편이에요. 이게 작품 전체 정당성의 토대입니다. 또 하나는 더 날카로워요. 때려서 듣는 놈은 때린다가 아닙니다. 때려서 가르친다입니다. 보복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판타지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 두 줄이 작품 안에서 사적 제재 논란을 자체적으로 미리 막아내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회차마다 등장하는 빌런들이 한국 사회의 압축판입니다. 1회 빌런 유진영은 차기 대권주자 국회의원의 아들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무소불위로 굽니다. 왜냐하면 교사도 학교도 아무도 못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면 자기 인생이 날아가니까요. 박지연 배우가 연기한 우진 엄마 캐릭터는 악성민원 학부모의 종합판이에요. 담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가짜 민원을 끊임없이 넣습니다. 인터뷰 들어보면 김무열 배우가 그러더랍니다. 박지연 배우가 평소엔 정말 얌전한데 슛 들어가면 눈이 바뀐다고요. 가장 끔찍한 칭찬이었죠. 또 한 명 인플루언서 학생 캐릭터가 있어요. 팔로워 61만 명을 가진 고등학생인데 수업 중에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선생님을 화면 안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짓으로 좌표를 찍어요. 이 사람이 날 괴롭혔다고. 그러면 60만 팔로워가 다 그 선생님한테 달려듭니다. 신상폭로, 전화번호, 공개, 집공, 이게 디지털 시대 폭력의 새로운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매 회차가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압축한 단편이에요. 한 회만 봐도 분노가 한번 폭발하고 다음 회는 또 다른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안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사이다 효과예요. 빌런이 명확하니까 응징이 시원하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통한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맞아요. 그게 1차 답이에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끝내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이다 자체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차고 넘쳐요. 마블도 사이다고 액션 영화도 사이다고 모범 택시 열혈사제도 다 사이다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학교를 무대로 한 이 사이다가 45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찍었을까요? 답은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작품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학교가 동시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한 점 짚고 갑시다. 같은 시점에 영어권, 비영어권 가리지 않고 같은 한국 드라마가 1위에 올랐다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전 세계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미국에서도 교사 이탈률이 사상 최고치고 영국에서도 교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일본에서도 교사 채용 미달 사태가 매년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개국이 같은 시점에 같은 작품에 반응한 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한 나라에서 한 드라마가 한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면 결국 같은 문제를 가진 나라들이 그 대나무 숲으로 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장면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실이 왜 지금 이 모습이 됐는지 진짜 그림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2023년 7월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1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한 사건에 한국 교사들이 폭발했어요. 10만 명이 여의도로 모였습니다. 한국 교사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가 이 사건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평범해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교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자기 메일함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 휴대폰에 와 있는 학부모 메시지를 떠올렸고 자기 학부모 채팅방을 떠올렸습니다. 악성 민원, 정서적 학대 허위 고소, 애 아빠가 화났어요. 같은 협박, 이게 이미 일상이었다는 자각이 한꺼번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초 교사 한 분의 죽음이 아니라 한국 교사 전체가 자기가 매일 겪고 있는 그 구조 안에서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까놓고 들여다보면 이건 개별 학부모의 일탈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학부모의 갑질을 막을 어떠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만들어두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를 당해도 학교가 막아주지 않아요. 교육청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행정이 막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 개인이 혼자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그 무게가 한 사람을 부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에 또 한 층이 있습니다. 권력이 학교에 침투하는 방식이에요. 참교육에서 류진영의 아버지가 차기 대권주자 국회의원이라는 설정이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 가문 자녀의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묻혔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재계 자녀의 갑질이 드러나도 결국 학교가 끝까지 침묵하는 그림이 반복되어 왔어요. 교사가 권력 자녀를 건드리는 순간 자기 경력이 끝난다는 두려움,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학교가 권력자 자녀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개판인 거 솔직히. 그러니 교사가 학생 시험을 채점할 때도 동그라미를 할까요? 세모를 할까요?를 학부모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농담이 아닌 거고요. 작품 안에 또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진이 아빠가 은행원인데 자기 아내가 학교를 압박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수업 중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 아들을 끌어냅니다.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이게 진짜 정서적 학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리려고 하니까 칠 것 같은 포즈를 취해요. 그럼 참교육 감독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빠가 일하는 은행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똑같이 무릎 꿇리는 시퀀스를 만들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학교에서 한 짓을 당신 일터에서 똑같이 당하면 어떤 느낌인지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유,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평소에 갑질하는 쪽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을 받아내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강화 방안 마련도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참교육 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대사가요. 왜냐하면 서희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시점은 지난 정부 시기였고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실질적 제도 변화는 그때 멈춰 있었거든요. 그 멈춤이 만든 공백을 지금 정부가 이어받아 메우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한 정권이 만든 공백을 다음 정권이 메우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또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상파에서 이 사안을 이 톤으로 다루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답은 보도하는 쪽이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기 싫은지를 보면 됩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행정공백으로 돌리는 순간 그 공백이 누구의 시기에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정확히 짚는 보도는 거의 안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학부모의 갑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교에 권력이 침투했는데 그 권력을 막을 의무가 있는 행정과 정치가 손을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교사는 혼자 무너진 거고요. 이쯤에서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느끼셨던 그 감각, 뭔가 이 드라마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불편하다는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참교육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자백서예요. 이 한 줄을 일단 그대로 두고 봅시다. 자백서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우리 손으로 가장 정직하게 그려낸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자기 학교 문제를 이렇게 정직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교사들 그만두고 있고, 학부모 갑질 늘어나고 있고, 학생 폭력 SNS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자기 자백을 정면으로 못 마주합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한국이 가장 먼저 쓴 거예요. 가장 먼저 부서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참교육이 45개국에서 1위라는 건 단순히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같은 병을 앓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못 쓴 자백을 한국이 쓴 걸 보면서 이거 우리 얘기야 라고 한 거예요. 거울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주류 매체는 이걸 글로벌 호평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처리하고 끝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백서를 쓴 나라가 자기 자백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싫어서 그걸 콘텐츠 성공으로 격화시키는 거 한두 번 본 패턴이 아니거든요. 도가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 한 편이 결국 도가니법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참교육이 도가니가 될지 아니면 또 한편에 잘 만든 사이다물로 끝날지 그 갈림길이 지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논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이다 vs 고구마 논쟁이에요. 사이다는 우리가 시원해지는 콘텐츠고 고구마는 마지막까지 답답함을 안 풀어주는 콘텐츠입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사이다 같은 감정 분출이 정화작용을 한다고. 카타르시스죠. 근데 20세기에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걸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사이다는 우리가 현실에서 뿜어야 할 에너지를 영화관 안에서 다 소모시킨다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시원해지고 나오면 현실에서 행동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도가니를 보세요. 끝까지 고구마였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물대포 맞는 장면으로 끝나요.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 분노가 영화관 밖으로 따라 나왔고 결국 도가니법이라는 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DP도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응징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요. 그 질문을 갖고 예비역들이 나도 그 일을 당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방부가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하게 됐죠. 그럼 참교육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완벽한 사이다입니다. 한 회 안에 빌런이 등장하고 응징되고 끝납니다.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드라마가 없었다면 관심이나 생겼을까요? 적어도 댓글창에 2002년 몇 학년 몇 반 땡땡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라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자기 경험을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이건 좋은 거죠. 관심 자체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관심이 분노 표출로만 끝나면 그건 변화의 동력이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가 되는 거예요. 도가니법으로 이어진 건 분노가 입법운동으로 조직됐기 때문이지 분노 자체가 자동으로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한국 시청자 중에 참교육을 못 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지연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보는 동안 속이 미식거린다는 분도 계세요. 한 시사평론가는 본인이 70년대 고등학교 시절 야만의 시대를 겪었다고 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맞았던 그 기억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떨치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참교육을 보면서 또 다른 야만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답니다. 50년 전엔 교사가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렸고 지금은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를 일방적으로 부수고 있어요. 교육의 진자가 한쪽 야만에서 다른 쪽 야만으로 옮겨간 거지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에요. 행정과 정치예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한 토크쇼 진행자가 교육감 후보들한테 교권보호 방안을 물었더니 현실적 대안이 없는 느낌이었고 고민의 흔적이 안 보였다고 진행자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답인 거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처방전인지 아니면 그저 홈이면 됐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는 건지 그 구분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 교권 추락을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정작 그동안 학생 인권조례 폐지 주장은 어떻게 다뤄왔는지 비교해 보세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사이다가 관심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 관심을 누가 어떤 제도로 어떤 속도로 받아낼 거냐.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 45개국이 동시에 같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건 한국이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세계가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일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사실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나라들 중에 왜 한국이 가장 먼저 진단서를 썼는가? 한국이 먼저 쓴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 교실의 붕괴가 가장 빠르고 가장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 붕괴의 가장 비극적 단면이 서희초 사건이었고 10만 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왔던 그 여름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새겨둘 디테일이 있습니다. 참교육에서 국회의원 역으로 출연했던 송영규 배우가 작품 방영 즈음 고인이 되셨어요. 이 드라마가 그분의 유작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작품 안에서도 정치의 그림자가 있었고 작품 바깥에서도 죽음이 새겨진 작품이 된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래 보시고 송영규 배우의 연기를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 그 무게가 다르게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글로벌 1위라는 건 자랑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부서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그 복잡한 감정,
재미는 있는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그 감정, 그게 정확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그 무게를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한국 사회가 가장 정직한 자백을 쓴 거고, 그걸 보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게 어쩌면 가장 당연한 그림이거든요. 한국이 가장 먼저 자백서를 썼습니다. 다음 질문은 누가 가장 먼저 답안지를 쓸 거냐는 거예요. 그 답안지를 지금 우리 정치는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드라마가 정치보다 먼저 답을 써야 할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